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또 주호영 후보 격차가 예비 경선 때보다 더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의 추세로 본다고 하면 이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게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그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정도의 현상으로까지 보여져서 네.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네.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이준석 후보가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고 그게 중심으로 가다가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만 현재 그냥 시점에서만 본다고 하면 이준석 후보의 우세가 점쳐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비 경선 때만 해도요. 민심은 이준석 후보였지만 당심은 나경원 후보가 1위였잖아요. 예. 그런데 당심에도 점점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선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당대표 선거를 그냥 당대표 선거로만 보지 않고 대선을 생각해서 이번에 변화나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준석 효과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미지 변화가 결국은 이제 당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도움이 결국 대선 후보의 당선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다 보니 이게 그냥 개인적인 선호를 떠나서 당이 이런 부분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큰 흐름이 그 경선 전체 구도를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당심도 일정 부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대선 주자의 3% 지지율을 얻었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아마 대표가 되고 나면 대선에 나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사실 연령대도 안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 출마는 그렇죠. 40세 이상인데.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가 나타났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 정도의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의 지지자들의 여망이 뭐냐 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좀 저는 늘 우려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이제 구도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이미지만 가지고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바람만 의지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떤 경우가 나올지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상당히 견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어려울 거다, 이런 주장도 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대표는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 안철수 대표와 같은 당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헤어지면서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유승민계하고 안철수계가 갈등을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 요소가 폭발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에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좀 공격도 많이 하고. 실제로도 그 둘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표가 되면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기가, 즉 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런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원래 이준석 후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요소는 남아있어요, 현재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준비 행보도 바빠지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당이 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언제쯤 좀 분명한 입장을 밝힐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도 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어떤 입당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던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뜨면서 자강론, 그러니까 소위 외부에서 인물을 영입하지 않고 스스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어느 정도 붙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쇄신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면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또는 김동연 전 부총리든 이런 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영입할 수 있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후보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변화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윤 전 총장이 정치 행보를 좀 더 빨리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네. 자각론이 커지면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쇄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결국은 지금 이런 현상, 즉 윤 총장이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보를 빨리 하는 네. 그런 요소까지 작용을 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정치적 행보가 없다 보니까 언론의 주목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네. 끊임없이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을 계속 비추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본인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없죠. 정치하겠다는 말도 한 적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간접적인 방법으로 본인에 대한 언론 주목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이준석 후보에게 집중되는 언론의 집중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한테 다시 오도록 만드는 역할도 했다고 봐요. 그리고 쇄신이나 변화의 어떤 흐름에 본인이 잊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도 일정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또는 반응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입지도에도 확실한 변화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면 만약에 네. 대표가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더 잘 마련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쇄신, 변화 이런 부분들의 이미지가 겹치는 거잖아요. 그쪽하고. 네. 네. 그럼 본인이 들어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나경원, 주호영 이 두 분이 만약 되면 네.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흐를 건지를 저는 관측할 거라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된다고 하면 도로 한국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강성적 이미지를 예전에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때문에 강성 우파 이런 이제 이미지가 심어지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불리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후보가 된다?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 약간 중진들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되면 윤 총장 입장에서는 당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입당을 좀 미룰 것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조금 더 빨리 입당을 단행할 가능성. 왜냐하면 당이 변하고 있고 이미지가 변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더라도 가능성이 있고난 판단이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입당을 좀 더 빨리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누굴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2일에는 골목길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모종린 연세대 교수를 만나서 또 화제가 됐죠. 네, 그렇죠. 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골목 상권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골목에 직접 다니면서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해서 책으로 내기도 하셨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재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경제가 어쨌든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정의라는 이미지, 공정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민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모 교수를 만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골목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다.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윤 총장이 예를 들면 검찰로만 활동을 했었는데 어쨌든 서민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본인의 대권 가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을 만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골목 상권은 사실은 그 서민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홍보 영상 만들면서 그 국밥집 가서 식사하는 장면이 이제 사람들한테 큰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골목 이런 이미지는 서민들과 함께하는 이미지고요. 그것이 결국은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의 소탈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생각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부각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 교수를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각계 원로나 전문가들 두루두루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모종린 연세대 교수와 함께
장예찬이라는 시사평론가를 함께 만났어요. 그래서 네, 또 그렇죠. 화제가 됐는데 장예찬이란 분은 누군가요? 장예찬 평론가는 뭐 저랑도 방송을 같이 하는데 네. 이제 원래 어떤 일을 했었냐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일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방송 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죠. 요즘은 이제 방송 패널로도 유명해졌는데 네. 주로 이제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 평론을 하고 있고요. 저랑도 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저랑 입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고요. 30대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떤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의 입장을 그것도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네. 이제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그날 이제 장예찬 평론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네. 그 유튜브 방송에 이제 모 교수하고 만나는 장면을 그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장예찬 평론가도 만난 것 같은데 뭐 일단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널계도 물론 이제 주로 패널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연세가 한 40, 50대 이상 되는데 30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네. 장예찬 평론가가 이제 30대 방송 평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준석 돌풍과 연계해서 젊은 층의 어떤 그 지지 또 젊은 층의 어떤 의견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예찬 평론가를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송 평론을 하고 있고 또 30대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본인이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돌풍과 함께 윤 전 총장도 이 젊은 층과 젊은 세대와 소통하면서 함께하고 있다. 이런 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예찬 평론가를 아마 선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88년생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윤석열의 스태프 중에 뭐 처음으로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언론에 비치겠네요. 근데 이제 그날 당일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사실은. 이런 언론의 보도가 직접, 있어서. 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스텝이 됐다라고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확인한 결과는 네. 제가 이제 그 장예찬 평론가와 함께 방송하기 전에 이제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아직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뭐 스태프까지 됐다 또는 뭐 캠프에 합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 등록일이 21일이에요. 이것도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위 빅3 다 출마 선언을 한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네. 뭐 당연히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세 분하고 이제 그 전에 했던 분들 있잖아요. 오재현과 최문순 지사까지 이제 또 발표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짜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분은 뭐 당연히 저는 할 거라고 보고요. 네. 세 분 포함해서 양승조 지사 그리고 최문순 지사 그리고 이광재 전 지사 그리고 박용진 의원 이런 분들도 함께 합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아마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경선 과정에서 이제 흥행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내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새로 물론 지지율은 좀 낮지만 대선 출마를 하신 분들이 새로운 공약들을 많이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부분들이 또 기존에 이미 알려진 세 분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고 그런 선의의 경쟁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민주당이 또 흥행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전 총리 플러스 알파 얼마나 네. 또 흥행을 이끌어낼지가 지금도 관심사인데 근데 네. 여전히 경선 연기 얘기는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재명 지사가 유력한 상황이라서 다른 후보가 좀 단일화할 거다라는 관측도 나오던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 단일화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1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단일화한다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의 단일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날 가능성이 조금 저는 낮다고 보고 왜냐하면 두 분의 캐릭터가 거의 겹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전직 총리를 하셨고 네. 또 두 분이 어쨌든 이렇게 선거에 나오셔서 본인들이 이제 거의 정치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분이 포기하고 한 분과 단일화를 한다는 가능성이 좀 낮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나 역할이 겹쳐서 네. 두 분이 단일화를 해도 시너지 효과는 크게 나진 않을 거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차라리 완주를 해서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게 낫지. 중도의 단일화를 해서 성과는 효과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선 단일화를 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럼 대선 후보 경선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윤 전 총장도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야권의 대선 후보 경선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이제 윤 전 총장은 당연히 뛰어들 거고요. 네. 제가 볼 때 홍준표 전 대표도 출마하실 것 같고 황교안 전 대표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도 당연히 저는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플러스 알파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뭐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또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데 네네.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선전한 부분이 영향을 미쳐서 오세훈 시장도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직에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만약에 그런 뜻이 있다면 이제 본인이 사퇴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이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이 쭉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네. 좀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변수는 있어요. 변수는 윤 전 총장 관련된 이제 가족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에 따라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아직 공식적으로 정치 선언을 하거나 출마에 대한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출마 선언하고 만약에 입당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검증이 시작될 텐데 그 검증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추세로 보면 윤 전 총장이 가장 유력하지만 네. 뭐 이런 예를 들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지율이 높았지만 또 그게 지지율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검증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뭐 대선 때까지 계속해서 변수가 등장을 할 텐데 그때 네,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